유난히 마음이 쓸쓸한 어느 날 저는 동묘역에서 내려 천천히 길거리를 걷다가 한 장의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국밥 3,000원, 김치전 1,000원, 소주 3,000원. 제 발이 딱 멈췄어요. 2025년에 이런 가격이 있다니. 마치 시간이 멈춘 곳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창신골목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길게 이어진 그 골목. 세월의 결이 스며 있고 오래된 간판들이 나란히 붙어 서로의 나이를 위로하듯 빛발에 있었어요. 한쪽은 새로 세워지는 도시의 속도, 다른 한쪽은 오래 버텨온 시간의 냄새. 공사장 가림막과 낡은 식당 외벽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참 따뜻했어요.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생계가 묵직한 냄새로 번져나오고 그 냄새가 이 골목 전체를 사람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국밥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붉은 글씨로 국밥 3,000원, 김치전 1,000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아래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어르신들이 묵묵히 한 숟갈씩 국을 뜨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간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 하나하나가 이 골목의 간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든 창신골목 시작에서 다시 시작된 저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7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밥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지을 때도 혼자고 식기들을 설거지할 때도 혼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버티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2주일 동안 저는 계속 아내 곁에만 있었는데 떠날 때 그 손을 놓아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인생에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내를 보내고 제게 남은 건 40년을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떤 벽에도 우리의 흔적이 있었어요. 거실 벽에 붙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부엌 타일에 난 금이 가는 흔적, 침대 옆 침대용 탁자의 흠집. 모든 게 기억의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 흔적들을 지운다고 해서 아내가 잊혀질 리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옷장도 그대로, 아내의 화장품도 그대로. 마치 어디 다녀오러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아침은 여전히 6시에 시작됩니다. 제 몸이 40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인쇄소로 가던 시절을 말이에요. 눈이 떠지면 먼저 아내가 자던 그쪽을 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누군가가 나타날 것 같은 침대. 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나가요. 한 그릇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이상합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밥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밥솥에 물을 붓는 손이 자꾸 멈춥니다. 이 정도면 둘이 먹을 양인데 지금은 나 혼자예요.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반찬도 없이. 아내가 담아두었던 김치나 오이 무침도 없이. 그냥 밥에 간장 몇 방울 떨어뜨려 김이랑 먹어요.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들도 바쁘고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낮 시간은 길어요. 정말 길어요.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신문을 봐도 글자가 흔들려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제 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목적 없이 다리 위를 걷고 골목을 헤매고 주택가를 배회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산책이라고 부르겠지만 저한테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동묘역 근처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인쇄소 일로 가던 곳인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서울이 혹시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느껴진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최신식 건물들과 오래된 건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과도기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새것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동묘역에서 창신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봤어요. 한 장의 현수막. 국밥 3,000원. 김치전 1,000원. 소주 3,000원.
발이 딱 멈췄습니다. 2025년에 이런 가격이 있을 리가. 마치 시간이 멈춘 곳이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길게 이어진 창신골목 시장. 그곳의 냄새를 맡았을 때 뭔가가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매운 음식 냄새, 오래된 목재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생계가 묻어난 냄새였어요. 한쪽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공사장 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낡은 외벽의 식당들이었습니다. 새로움과 낡음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뭔가가 오갔습니다. 도시의 속도와 시간의 무게가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국밥집에 들어섰을 때 놀랐습니다. 자리가 제법 많이 찼거든요. 대부분 저와 같은 나이거나 더 많은 분들이었어요. 손에는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입에는 밥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테이블을 고르다가 한 개의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앉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단지 밥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 여성이 천천히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저도 국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국물을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뭔가가 오랫동안 경직되었던 제 가슴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의 맛은 특별했어요. 어쩌면 국 자체의 맛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의 온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그 여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제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알든 모르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여성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이 골목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혼자라는 단어 대신 누군가와 함께 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날을 다시 꿈꾸고 싶었거든요. 그 여성의 눈빛 속에는 저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알았어요. 이곳이 제 세상이 될 거라는 걸. 그 골목이, 그 국밥집이,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그 여성이. 내일도 이곳에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70살에 제 가슴에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봄이었습니다. 비록 4월의 봄은 아니었지만 제 가슴 속에 피어난 가장 따뜻한 봄이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아침부터 뭔가 설렜습니다. 어쩌면 4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을 거예요. 6시에 깼던 눈이 이번엔 5시에 떠졌습니다. 아내가 살던 침대를 봤을 때 미안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죄책감도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창신골목 시장으로 가는 길을 재보고 있었거든요. 오전 8시경에 도착했어요. 국밥집 앞에 서 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제의 그 여성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도 잠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봤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제처럼 말 없이 밥을 먹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본 분이네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 여성과 나눈 진정한 대화였어요. 네. 저도 이곳이 자꾸 생각났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봐도, 잠을 자도 이곳이 떠올랐었어요. 저도요. 왠지 오늘도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에 대해 얘기했어요. 국의 맛, 밥의 질감, 김치의 신맛.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제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나이가 몇인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그 여성도 제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따뜻해서 마치 누군가 제 등을 토닥여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지영숙이라고요.
65살이셨어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그분도 혼자였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도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게 30년 전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의 손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었어요. 왜 반지를 빼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슬픔이 있었어요. 이제 필요 없어서요. 그 대답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올 때 그분이 갑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마치 나이가 들어 비틀거리는 제 걸음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아내의 손만 잡다가 처음으로 다른 여자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그 손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서.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 걱정도 했지만 영숙 씨도 저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를 봤을 때 미안했지만 나쁜 감정은 아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되는 날들. 저는 창신골목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숙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밥을 먹은 후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 매운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타로 봐주는 할머니 앞에 서서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 두 분 하늘에서 정해진 만남이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영숙 씨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위로였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영숙 씨라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창신골목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영숙 씨를 만나기 위함이 되었거든요. 국밥 3,000원이라는 가격도 더 이상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 한 그릇에 영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무한한 가치가 담겨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그냥 밥을 먹자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결혼을 청하는 것 같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거절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싶어요. 그 대답이 나왔을 때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고 밥을 함께 먹고 저녁 시간 골목에 나가 앉아 먼 곳을 바라봤어요. 마치 40년 함께 한 부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우리는 이 골목의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을 때는 신경을 써서 입었습니다. 아내의 침대도 이제는 자주 보지 않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시선이 창으로 향했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날씨일까? 영숙 씨는 뭘 입고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창신골목 시장으로 가는 길은 이제 저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온기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음식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영숙 씨를 만날 예상이. 그분은 항상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쯤이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영숙 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매일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저는 좋았습니다. 밥을 먹은 후엔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까운 곳만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면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이 연애하는 것처럼. 아, 이분들 또 오셨네요. 그렇게 인사하며 매운 떡볶이를 듬뿍 담아줬습니다. 그때마다 영숙 씨는 속이 타올라 물을 마셨고, 저는 영숙 씨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타로 봐주는 할머니 옆에도 자주 섰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보면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요. 그럴 때마다 영숙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5일장 거리도 우리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지만 우리는 거기를 돌아다니며 옷을 입어봤고 모자를 써봤고 때론 쓸데없는 것들을 샀어요. 영숙 씨가 청색 스카프를 두르고는 저를 봤습니다. 이거 어때요? 네.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무엇을 입든 예뻐 보였거든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골목의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해가 질 때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영숙 씨가 때때로 과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혼자서 아이를 키웠을 때의 이야기들이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혼자 견뎌낸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와 40년을 함께했던 일들,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의 그 외로움들을 말이에요. 영숙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모든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는 것처럼. 3개월이 거의 지났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영숙 씨,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기까지 제 가슴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70살이 되어서도 거절당할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영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수많은 거절을 상상했어요. 혹시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너무 나이 많은 게 싫은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저도 그렇고 싶어요. 그 대답이 나왔을 때 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70살 된 나이에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기분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의 끝에서 오직 노을만이 증인인 가운데서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서로를 기다리고 밥을 함께 먹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함께 지는 노을을 감상했어요. 창신골목 시장은 우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밥집은 우리의 사랑방이 되었고 떡볶이 가게는 우리의 약속 장소가 되었으며 타로 할머니는 우리의 축복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이 희망의 표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오래 외로웠던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위로가 제게 되돌아온다고 느꼈어요. 영숙 씨를 보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싶었거든요. 매일이 봄 같았습니다. 아니, 사계절이 모두 봄인 것 같았어요. 골목 어디를 가든 꽃이 피어 있는 것 같고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밝아 보였거든요. 우리는 이 골목의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영숙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3개월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어요.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멈추는 것, 웃음이 줄어드는 것, 전화를 자주 받으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들 말이에요.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뭔가가 우리의 봄을 끝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늦게 도착했습니다. 8시 반쯤에 국밥집에 들어섰는데 영숙 씨가 없었어요. 그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누구나 늦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9시가 되었는데도 9시 반이 되었는데도 영숙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요. 결국 저는 전화를 했어요. 영숙 씨의 휴대폰으로요. 몇 번 울린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울고 난 후에 그런 톤이었어요. 약간 갈라진 목소리. 영숙 씨, 안녕하세요. 오늘 오지 않으셔서. 아, 죄송해요. 오늘은 좀 피곤했어.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 날도 영숙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국밥을 먹었어요. 맞은편은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밥의 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모래를 씹는 느낌이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영숙 씨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한번 물었던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찾아가도 되냐고요. 반지하 방. 창신골목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 씨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분은 예전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마치 며칠을 못 자고 울기만 한 것 같았거든요. 눈빛도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그분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숙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반지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답답했어요. 곰팡이 냄새, 습기, 그리고 뭔가 절망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어요. 당신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빚이 많아요. 얼마나요? 너무 많아요. 영숙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빚이에요? 제 아들이 도박을 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요. 제 아들이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엄청난 돈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는 저한테 갚으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3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 웃었습니다. 제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인데요? 처음부터요.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에 얼음을 부은 것 같았거든요. 당신을 만나면서 나는 이 빚을 잊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어요. 영숙 씨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당신 앞에서 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한테 미안했어요.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이런 상태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숙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후회도, 미안함도, 그리고 여전한 사랑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얼마인데요? 5천만 원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을 갚으면 되지 않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작은 부분이고 문제는 이 일에 악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빚진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영숙 씨를 안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영숙 씨는 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몇 개월을 참아온 울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울음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였다는 걸. 제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진정되었고 결국 잠이 들었어요. 제 팔에 안겨서 저는 밤새 영숙 씨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뭘 견디고 있는지, 제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영숙 씨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결심을. 제 남은 재산을 모두 써서라도 이 여자를 지켜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와 저에게는 다른 무엇이 또 있었다는 것을. 그 빚의 이면에 제 인생을 뒤바꿀 어떤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40년을 잊지 못했던 그 여자가 이 모든 일과 얽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밤이 새도록 저는 영숙 씨를 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하지만 이것이 평온일까, 아니면 절망일까를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영숙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팔 안에서요. 그 순간 그분의 눈에는 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팔에 안긴 채로 밤을 보냈네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들었었어요. 저를 보며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몰랐던 게 더 미안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영숙 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무게를 나누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영숙 씨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공간 전체를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반지하라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습기가 차 있었어요. 냉장고는 낡았고 침대는 바닥에 바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숙 씨가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란과 밥, 김치 조금, 그리고 몇 개의 김 정도였어요. 이걸로 계란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스불 위에 프라이팬을 놓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밥을 넣고 계란을 부었어요.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뿌렸습니다. 자, 드세요. 영숙 씨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그 움직임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함께 먹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계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신골목 시장의 국밥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고 영숙 씨와 함께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밥을 다 먹은 후 영숙 씨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껴져요. 영숙 씨랑 있으면 제 가슴이 살아난다는 걸. 영숙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영숙 씨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물건을 들고요. 음식들이었어요. 밥, 반찬, 계란, 우유, 과일들을 챙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럴 때 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매일 오겠습니다. 영숙 씨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밥을 챙기고 함께 있겠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영숙 씨를 챙기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귀퉁이에 있던 영숙 씨의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사진첩이 있네요. 혹시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영숙 씨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떨어져 나갈 듯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그대로 남겨진 물건처럼. 제가 젊을 때의 사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영숙 씨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지영숙이 나타났어요. 밝은 표정, 해맑은 눈빛, 미래를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지영숙은 점점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30대,
40대, 50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젊은 지영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웃고 있는 두 명의 여자. 그 옆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 그 웃음, 그 따뜻함. 40년 전 제가 버린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언니예요.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기증이 났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예요. 제 언니 이름이 영희예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 4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이름. 언니는 지금 어디에? 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암이었어요. 언니는 3년 전에 떠났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바라봤습니다. 영희. 젊은 시절의 영희. 그 밝은 웃음. 그 여자가 3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니. 40년을 기다렸던 그 여자가 이미 3년 전에 없어져 버렸다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영숙 씨 앞에서요. 제가 모르고 있는 동안 그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동안 그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언니를 아세요? 내가 영숙 씨를 만난 건 영희 때문인 거구나. 그리고 영희는 이미 3년 전에 떠났구나. 너무 늦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그럼 당신이 강철성. 영숙 씨는 제 옆에 앉아 말 없이 저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한 여자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 여자는 40년 전에 버렸던 영희.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영희. 하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영희. 그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놓지 못했어요. 영희의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얼굴. 40년을 버티게 해준 그 따뜻한 눈빛. 영숙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없이. 마치 제 모든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는 것처럼.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혼자였나요? 네. 언니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혼자였어요? 영숙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당신을 만났을 때 언니는 24살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26살이었다고 했어요. 둘이 인연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떠나버렸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해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거든요. 언니는 그 이후로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를 본 적도 없었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었대요. 이미 내 인생은 정해졌다고.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면 혼자가 낫다고요. 제가 버린 그 여자가 평생을 혼자 살았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언니는 봄이 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도 봄이 왔네. 그 사람은 어디서 봄을 보고 있을까?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당신을 생각하며, 당신을 잊지 못하며.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었나요? 언니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저는 영숙 씨를 안고 밤새 울었어요. 새벽이 될 때쯤 영숙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말해달라고. 나는 행복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 온기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혹독한 세상에서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또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벌써 용서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영희가 날 용서했다고요? 네. 언니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다시 정의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진첩을 들고 있습니다. 영희의 사진을. 매일 그 얼굴을 봤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딘 그 얼굴을.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언니를 사랑했어요? 네, 영희를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잊지 않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영숙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봐요. 당신이 사랑하는 건 제 언니의 따뜻함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기 있어요. 영숙 씨는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영희의 온기를 사랑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온기는 영숙 씨 안에도 흐르고 있구나. 같은 피, 같은 DNA, 같은 영혼. 저는 영숙 씨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위로가 아니라 고마움으로요. 당신 언니가 날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날 받아줘서 고마워요. 영숙 씨는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치유의 울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40년의 미안함을, 떠난 것에 대한 후회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을. 그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이었다는 걸. 영희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영숙 씨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희의 무덤을 찾아가야 한다고. 영숙 씨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외곽의 납골당.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자꾸 흔들렸어요. 마치 제 가슴처럼요.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 발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40년 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영희야. 그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봤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로 영희가 여기에 있구나. 이 세상에 없는 영희가 이곳에 있구나. 저는 그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살아있을 때처럼. 영희야, 내가 왔어.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 하지만 너는 이미 떠났구나. 내가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려서 미안해. 40년을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지금 와서야 깨닫게 되어 미안해. 저는 한참을 말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었어. 아내와 40년을 살았지만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너를 버린 그날부터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졌어. 그런데 넌 어땠을까? 혹시 나를 미워했을까? 아니면 나를 용서했을까? 영숙 씨가 말했어. 넌 나를 용서했다고. 그래. 넌 날 용서했어. 그리고 40년을 나를 생각하며 살았어. 그건 어떤 감정이었을까? 배신당한 분노였을까? 아니면 순수한 사랑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거야. 분노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사랑이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넌 그런 여자니까. 그런 여자였으니까.
저는 영희의 무덤에 꽃을 놓았습니다. 창신골목 시장 떡볶이 가게 옆 꽃집에서 산 백합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직 영희와 함께하면서 저녁이 되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신골목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으로. 그곳에는 영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 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언니가 당신을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말했어요. 제 언니는 이 국밥집에서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요? 네. 저 구석 자리예요. 영숙 씨가 가리킨 자리. 국밥집의 구석진 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영희가 앉던 그 자리에. 오랜 시간을 말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영희가 남겨놓은 온기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주인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국밥 2개 주세요. 영숙 씨도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같은 밥, 같은 국, 같은 온기. 밥을 한 숟갈 떠먹자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영숙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 없이. 하지만 그 손의 온기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의 사랑도, 영숙 씨의 위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도. 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창신골목 시장의 국밥집으로 갑니다. 매일 아침 영희가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와 함께 같은 국을 먹습니다. 때로는 영희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때로는 영희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영숙 씨와 손을 잡고 골목을 걷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희도 이 봄을 느낄 수 있을까? 40년 전 내가 버렸던 그 여자. 3년 전 이 세상을 떠난 그 여자. 하지만 창신골목 시장의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온기로 남겨져 있는 그 여자. 국밥 3,000원. 그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 한 그릇에는 4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희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 말은 영숙 씨에게도, 영희의 영혼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창신골목 시장의 봄은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봄으로. 40년 전 버렸던 사랑. 3년 전 떠난 영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손. 모두가 함께하는 봄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영희에게, 영숙 씨에게, 이 모든 순간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영희가 살아 있습니다. 제 옆에는 영숙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의 온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창신골목 시장의 봄. 그것이 제 마지막 봄이 되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따뜻해진 이 봄이 제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을 잊지 못한 첫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첫사랑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그 첫사랑의 여동생이 당신 앞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황혼의 사랑,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창신골목 시장의 한 그릇의 국밥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을 잊지 못했던 첫사랑 영희. 그 여자는 이미 3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그분의 여동생 영숙 씨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영희가 40년 동안 저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도 지금 영숙 씨와 함께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신골목 시장의 국밥집에서 국밥 3,000원. 그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국 한 그릇에는 40년의 기다림 그리고 현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 전 버린 첫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첫사랑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지만 그 따뜻함이 그분의 여동생에게 남아 있었을 때,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되니까요. 창신골목 시장에서 강철성이었습니다.